이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미국 기자가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위대한 나라였는가? 라는 워싱턴 포스트 소속 저널리스트의 폭탄 선언이 터지자 중국 언론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의 심층 기사 한 편이 미국인들의 아시아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일주일간의 현장 취재를 통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과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본받아야 할 한국의 숨겨진 저력까지 미국 기자의 시선으로 포착한 충격적인 두 나라의 비교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앤더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10년 이상 국제 경제와 문화 분야를 전담해 왔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을 취재했지만 아시아는 저에게 늘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급부상하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번에는 직접 현지에 가서 취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편집장의 제안에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뉴욕 사무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출장 계획을 수립하는 순간부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중국과 한국, 이 두 아시아 강국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중국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경기로운 경제 성장률, 혁신적인 기술력 등 모든 통계 수치들은 중국의 위대함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언론에서 종종 중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에 대해 편견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으며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짙게 드리운 스모그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공항 청사를 나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베이징 상공을 뒤덮은 스모그는 마치 누군가 도시 전체에 회색 담요를 덮어버린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쓰라렸고 눈은 따가웠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마스크 너머로 주변을 관찰하며 깊은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마스크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항상 이렇게 놀라요. 괜찮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끝내 익숙해질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도심으로 진입할수록 공기는 더욱 탁해졌고 눈의 따가움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은 스모그에 가려 희미하게만 보였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이 경제 대국의 수도가 맞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즉시 취재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베이징 중심가를 걸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려 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화려하게 빛나는 쇼핑몰들은 분명 경제 성장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 또한 활기찬 경제 활동의 지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쇼핑몰 바로 옆 골목에서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보행자 도로는 침 뱉은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중국 번화가에서 마주친 이 악취는 제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호화로운 명품 매장 바로 옆 골목에는 썩은 음식물과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위로 파리떼가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경제대국을 자처하는 나라가 왜 이처럼 기본적인 위생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곧 닥쳐왔습니다.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번화가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공연하게 대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상황에 신경 쓰지 않았으며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중년 남성을 목격했을 때 저는 카메라를 들어 기록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문명 국가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러한 광경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해 현지인들의 무덤덤한 반응은 저에게 이중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길거리에서 껌을 버리는 행위만큼이나 일상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와 실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광경이란 말인가?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급히 카메라를 꺼내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이라면 결코 믿지 못할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중국인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대부분은 그냥 그런 거야 라는 식의 무감각한 반응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심각한 문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내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미국 뉴스에서 보도되던 중국의 모습과 실제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의 취재를 통해 더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주했던 충격적인 광경들로 인해 머릿속이 복잡했기에 뜨거운 샤워로 피로를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욕실에 들어서서 수도꼭지를 돌리는 순간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수돗물에서 확연한 누런 빛깔이 감돌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곧장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수돗물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샤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손님, 중국 수돗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수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샤워 말입니다. 샤워를 해도 안전한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샤워조차도 조심해야 한다니.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 호텔 욕실에서 흘러나오는 누런 빛깔의 수돗물을 보는 순간 저는 분노를 넘어선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런 물로 13억 인구가 씻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 물에 손도 대지 못하고 생수로 얼굴만 닦았습니다. 이는 첨단 빌딩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중국의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생수로 양치질을 하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저의 기대감은 점차적인 실망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베이징 시내에서 현지 경제학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환경과 위생이 경시된 성장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 할 수 있을까? 3일간의 중국 현지 취재를 마무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솔직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섰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국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에서의 경외감이 저를 편견이라는 덫에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공항 출구를 나서는 순간 맑고 청량한 공기가 저를 방했습니다. 마스크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느끼자마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와, 공기가 이렇게 깨끗하다니. 서울에 도착한 순간 마치 완전히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공기, 정돈된 도시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품격 있는 모습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불과 2시간의 비행 거리에 위치한 두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극명하게 다를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느꼈던 모든 불쾌함과 불편함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잘 정비된 거리, 아름다운 공원들. 중국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였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유창한 영어로 서울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한국 방문은 처음이신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중국에서 왔는데 정말 너무나 다르네요. 택시기사는 강한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로비에서부터 중국 호텔과의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중국 호텔이 화려함을 내세웠지만 어딘가 어수선했다면 서울의 호텔은 세련되고 정갈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 또한 한 차원 높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을 열고 서울의 정형을 감상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조화로운 구도를 이루며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욕실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맑고 투명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수돗물로 샤워를 해도 괜찮을까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공손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의 수돗물은 100% 안전합니다.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깨끗하게 관리되니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한국 호텔 직원이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샤워조차 조심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다니.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진정한 발전 척도는 GDP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얼마나 소중히 관리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정말로요? 마실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수돗물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아리수라는 고유 브랜드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즉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수돗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수준, 먹는 물 수질 기준 163개 항목 완벽 충족, 아리수 정수센터, 첨단 정수 시스템 완비. 저는 욕실로 다시 들어가 깊은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보자. 욕실 세면대 앞에 선 저는 한동안 흐르는 수돗물을 응시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아직 생생했기에 망설임이 컸지만 호텔 직원의 확신에 찬 대답과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좋아, 한번 시도해보는 거야. 저는 천천히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 수돗물을 받아냈습니다. 물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어떠한 냄새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저는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물맛이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돗물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보다도 깨끗하잖아. 믿을 수 없어 한 모금을 더 마셔보았습니다. 역시나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우,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같은 아시아 대륙에 위치하면서도 중국과 이토록 다를 수 있었을까요? 두 나라 모두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를 거닐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며 한국의 발전상을 면밀히 목격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최첨단 시설들이 눈에 띄었으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횡단보도를 건넜고 대부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중국에서 목격했던 무질서한 장면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현지 경제학자인 이태준 교수, 프로페서 리태준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태준 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과 기술 혁신에 전념했습니다. 특히 환경 보존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발전 방향을 추구해 왔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습니다. 이태준 교수는 잠시 사색하더니 답변했습니다. 자원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발전의 철학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은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지만 환경과 삶의 질을 희생하면서까지 경제 성장에만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후 저는 한강공원을 찾아갔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그 주변의 공원들은 극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시민들이 여유롭게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벤치에 앉아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과 한국, 동일한 아시아 국가임에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물론 중국도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발전 과정 중에 있겠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취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만 놓고 본다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국민 개개인이 향유하는 삶의 질은 한국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의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한강의 수질은 어떠할까? 서울 한복판을 관통하는 강물인데 오염되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즉시 한강 수질에 대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강의 수질 또한 매우 양호하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며
심지어 시민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구역도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황허강이나 양쯔 강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다. 서울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흐르는 강이 이토록 청결하게 유지되다니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저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취재 일정이 마무리될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경제 발전과 그 과정 속에서도 환경과 국민의 삶의 질을 굳건히 지켜낸 그들의 노력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으로 복귀하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지하철과 비교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한 후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단 말인가? 뉴욕의 지하철역이 악취와 쓰레기, 그리고 낙서 지라피티로 가득 찬 반면 서울의 지하철역은 마치 쇼핑몰처럼 청결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승강장에는 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디지털 안내판은 열차의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차량 내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좌석은 편안했으며 에어컨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한 노신사가 저에게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저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관광객처럼 보여서요. 서울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입니다. 노신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지하철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죠. 그 노신사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사실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저는 남산타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서울의 정형을 한눈에 조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도시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으며 곳곳에 녹지 공간인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여 서울 전체를 바라보니 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 도시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곳이었다니. 한국의 발전 스토리는 영화보다도 훨씬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했습니다. 남산타워 관람을 마친 후 시내로 내려와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거리를 따라 걸으며 한국의 문화와 패션을 관찰했습니다. 화장품 매장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거리 음식점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끊임없이 풍겨 나왔습니다. 호기심에 한 길거리 음식점에서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첫 맛에 느껴지는 강렬한 매운맛에 놀랐지만 곧 그 독특한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중국의 길거리 음식과 비교했을 때 조리 과정이 훨씬 청결했고 맛도 신선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현지인에게 물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거리가 이렇게 깨끗한 것인가요?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발생시킨 쓰레기는 집에 가져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정부나 시스템의 힘뿐만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의식 수준 또한 높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잠시 들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문화도 신기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진열된 다양한 상품들이었습니다. 간단한 음료를 구매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문득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은 안전하게 마실 수 있습니까? 저는 편의점 직원에게 질문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생수는 안전합니다. 아니요, 수돗물이 아니라 이 생수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생수도 유통된다고 들어서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식품 안전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가짜 제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안전과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취재가 마무리되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기존 인식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아시아를 언급하면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을 먼저 떠올립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덜 받는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핵심 동력인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삼성 디지털 시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첨단 도시와 같았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공간이었습니다. 삼성 홍보팀 직원 최서윤, 초이 서윤 씨가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입니다. 우리 회사의 성장 과정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 합니다. 최서윤 씨는 삼성의 역사부터 현재의 기술 혁신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던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기술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과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최고 품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룩한 가장 거대한 변화입니다. 연구개발, R&D 센터를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고 모든 곳에서 혁신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왜 이렇게 기술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최서윤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극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기술 혁신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전환시킨 한국인들의 정신력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삼성 방문을 마치고 저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사진과 메모들을 살펴보면서 중국과 한국의 현주소를 비교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중국의 베이징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환경 오염과 심각한 위생 문제가 상존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서울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았지만 청결하고 효율적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월등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양적 성장 대 두위, 질적 성장이라고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구축했다면 한국은 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인터뷰했던 대학 교수님들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반찬들로 가득 채워진 식탁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찬들을 매번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호기심에 질문했습니다. 이태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것이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발전해온 식문화이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발전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박 교수, 가상의 교수는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이 발전은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교수, 가상의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발전 스토리는 단순한 경제 성장의 의미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지혜가 어떻게 불리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감의 이야기였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하여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야겠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이었던
수돗물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이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마셔볼까? 대담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되새겼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충격적인 경험들, 그리고 서울에서 느낀 놀라움과 깊은 감동. 이 모든 것이 저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또다시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공항인가 쇼핑몰인가? 인천국제공항은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 명소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효율적인 동선,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저는 면세점 구역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의 화장품과 전자제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을 만져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애플 제품보다 삼성 제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 시간이 다소 남아 공항 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실험을 감행할 때가 왔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남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 공항 화장실이 이렇게까지 청결할 수 있다니. 백색 타일과 스테인리스 세면대는 반짝거렸고 어떠한 악취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공항 화장실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청결함이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저는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저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손으로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 정말로 깨끗하다. 한국의 수돗물은 공항 화장실에서조차 생수와 같이 맑고 청정했습니다. 어떤 불쾌한 맛이나 냄새도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도 이 정도 품질의 수돗물을 마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가의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 환경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이 담겨있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미국 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단순히 한국이 발전했다는 것을 넘어 어떻게 다르게 발전했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했는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노트북을 펼쳐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들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제목을 써 내려갔습니다. 아시아의 두 얼굴, 중국과 한국을 걷다. 저는 이 기사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두 나라의 발전 모델과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심층적인 분석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중국의 양적 성장과 한국의 질적 성장, 그 차이점과 시대적인 시사점을 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인천국제공항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취재 일정이었지만 그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여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경제 발전이 반드시 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그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도 환경과 시민의 안전, 삶의 질을 굳건히 지켜낸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자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펼쳐진 도시,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녹지 공간들, 그리고 깨끗한 하늘.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이륙이 완료되고 안전벨트 표시 등이 꺼지자 저는 다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기사의 첫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다. 아시아에 이토록 청결하고 선진화된 국가가 존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16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취재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문장을 다듬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두 나라에서 경험했던 감정과 깨달음을 깊이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독자들이 저와 동일한 충격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비교하자면 한국은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 마이애미에 도착하기 직전 저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기대됐습니다. 이 기사가 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를.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기사 작성에 전념했습니다. 편집장 제프리는 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어땠나? 중국은 역시 대단하던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도 흥미로웠지만 정말로 놀라움을 선사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제프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중국보다 더 인상적이었다고? 직접 가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입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들어가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취재 내용과 사진들을 정리하며 기사의 구조를 최종적으로 완성해 나갔습니다. 오랜 수고 끝에 제목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한 잔이 말해주는 진실. 중국과 한국의 대조적 발전 모델. 기사의 초반부에는 제가 중국 베이징에서 경험했던 충격적인 장면들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스모그로 뒤덮인 하늘, 거리의 비위생적인 상황, 그리고 마시거나 씻을 수도 없었던 수돗물까지. 독자들이 제가 경험한 그 답답함과 불편함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파트에서는 제가 느낀 놀라움과 깊은 감동을 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청결한 거리, 그리고 공항 화장실에서조차 안심하고 마실 수 있었던 수돗물. 저는 양국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경제 발전의 서로 다른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는 단순히 한국을 찬양하거나 중국을 폄훼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나라의 역사적, 지리적, 인구학적 차이를 고려한 분석을 포함하고자 했습니다. 중국의 13억 인구와 한국의 5천만 인구라는 차이는 분명 환경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발전 모델이 더 지속 가능하고 인간 중심적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충분히 병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제출하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의 걱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너무 한국에 편향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진실을 정직하게 전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제프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데이비드, 기사 잘 읽었네. 정말 인상적이야. 어떤 점이 가장 좋았습니까? 두 나라의 대조가 너무나 선명해. 특히 수돗물 이야기는 정말 강력한 상징성을 갖더군. 일반 독자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걸세. 제프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는 기사 몇 부분의 수정을 요청했지만 전체적인 논조와 메시지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 기사는 신문과 온라인판에 동시에 게재되었습니다. 국제 섹션의 메인 기사로 실렸는데 예상보다 훨씬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버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앤더슨의 충격적인 아시아 르포, 당신이 몰랐던 한국의 진정한 모습, 중국과 한국 같은 아시아 대륙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나라, 독자들의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대한 놀라움과 강한 호기심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다니 놀랍다. 다음 여행지로는 한국을 고려해 봐야겠어. 왜 미디어는 항상 중국에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걸까?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제가 중국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과도하게 부각했다고 지적했으며 중국 정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정직하게 전달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사가 발표된 지 2주가 지난 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CNN, 그리고 BBC까지 저의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의 환경 정책과 수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후속 심층 보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아리수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분석 기사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뉴욕시 환경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망은 저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단 한 편의 기사가 이처럼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경험한 충격과 감동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킨 지 한 달 후 저는 뜻밖의 특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특별 취재를 위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망설였습니다. 정부 초청인이 혹시 편향된 정보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을 한국을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편집장 제프리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번에는 한국의 또 다른 면모도 취재해보게. 첫 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서울에 다시 도착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관광공사의 김민지 과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앤더슨 기자님, 당신의 기사 덕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가 무려 15%나 증가했음마다 함감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솔직하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번 취재에서는 서울을 넘어 부산, 경주, 전주 등 지방 도시들도 방문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특히 제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주의 불국사와 첨성대를 방문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천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적 유물들이 이토록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다니. 옆에서 안내를 돕던 문화재 전문가 박 교수, 가상의 교수는 자랑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뿌리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철학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인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배우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수백 년 전에 존재했다니. 취재 마지막 날, 저는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하여 수질 관리 시스템을 정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실험실에서는 24시간 수돗물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정수장에서는 최첨단 설비가 물을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공단 김 부장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수돗물 아리수는 미국 FDA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우리에게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토록 물 관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한강변 카페에 앉아 취재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차례로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한강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보석과도 같은 곳이다. 제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이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과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국가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방문에서 느꼈던 충격과 감동 위에 이제는 존경심과 배움의 자세가 더해졌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게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국으로 귀국한 후 저는 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후속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한국의 선진 환경 정책,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사의 결론 부분에 저는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전통의 보존과 혁신의 추구가 결코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이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한국은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리수 한 잔에 담겨있는 한국의 철학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물처럼 맑고 투명한 정책, 물처럼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는 발전, 그리고 물처럼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기사가 발행된 후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간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열정적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제 강연을 들은 많은 청중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하버드 대학교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와 건넨 말이었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 덕분에 저의 진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그들의 환경 정책 시스템을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당신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당신과 같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배워올 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국제부 편집장으로 승진하여 한국 특집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동아시아의 미래 모델이라는 저서도 출간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늘 작은 병에 담긴 아리수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단순한 물이 아니라 지혜와 영감의 원천이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물 한 잔을 마시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한국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국가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심각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명문대 학생이 한국행을 택하며 남긴 충격적인 발언이 대규모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각종 언론 매체들은 연일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AI 자동화 시스템 도입의 위기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베이징 대학 여학생은 어떠한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남긴 충격적인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 문학부에 재학 중인 장메이 상메이입니다. 아버지는 중국 최대 AI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시며 어머니는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가족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중화사상, 시노센트리즘은 제 삶의 중심 철학이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쌀쌀한 봄바람이 뺨을 스치는 아침입니다. 웅장한 도서관 건물 앞 배롱나무 아래에 앉아 동아시아 근현대사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늘 마주치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한국의 독립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구절 말입니다. 도서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단정해 보여 저는 흡족합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중국 최고 명문대 학생다운 품위를 지키려 늘 노력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빳빳하게 달인 흰 블라우스에 베이징대 로고가 새겨진 가디건을 착용했습니다. 수업 시작까지는 아직 1시간가량 남아 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공부하고 싶었는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이야기 소리에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제 절친한 친구 왕레이, 구루웨이와 동아리 친구들이 또다시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왕레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휴대폰을 내밀며 반갑게 말을 건넵니다. 메이, 이것 좀 봐봐.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요즘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왜 이토록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 없어. 어차피 우리 문화를 모방한 것 아니겠어. 저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다소 이질적인 편입니다. 다들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지만 저는 그러한 대중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셨듯이 중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이었고 현재도 그러하다는 것을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맞다. 메이, 학교 공지사항 확인했어? 이번 연합 MT 프로그램으로 일본이나 한국에 갈 수 있대. 왕레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읽고 있던 근현대사 교재 속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의 지원으로 겨우 독립을 이룬 한국이라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으리라.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연합 MT 프로그램 공지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주 동안 한국이나 일본에서 현지 대학생들과 교류하며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친구 왕레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일본으로 갈 거야. 기술 강국이잖아. 한국은 굳이 갈 필요가 있겠어? 왕레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이라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 겨우 성장한 주변 국가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뉴스를 시청하고 계시던 아버지께 연합 MT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셨는데 회사의 AI 자동화 시스템 도입 문제로 매우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왕레이는 일본으로 간대요. 뉴스에 집중하시던 아버지께서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좋겠지. 기업 문화를 배울 수도 있고.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이야, 한국은 어떻겠니? 요즘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고 하던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뉴스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채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이라니 중국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설거지를 계속하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쓸쓸해 보이셨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한국을 추천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네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좋겠어서.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한국행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출발하기 전날 어머니는 저에게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 주소로 한번 찾아가 보렴.
봉투 안에는 서울의 한 주소가 필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시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깊이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중국보다 작고 약한 나라일 뿐인데 무엇이 그리 대단할 것이 있을까요? 왕레이는 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응이 오히려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행을 선택한 제 모습이 의아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여전히 제 선택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연합 MT에 참가하는 다른 중국 학생들은 대다수가 일본행을 택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륙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설치된 생체 인식 시스템이 제 청화 심박수를 측정하더니 최적의 실내 온도와 좌석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었습니다. 김포 도심공항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터미널 입구에 들어서자 안내 로봇이 다가와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합 MT 참가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집합 장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봇의 유창한 중국어에 놀라 굳어있는 저를 서울대학교 프로그램 담당자인 김민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시느라 피곤하셨죠? 다들 이쪽으로 모여주십시오. 한국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이동하자 한국 학생들이 저희를 환영하며 맞아 주었습니다. 그중 저의 버디, 마디가 될 강윤준 선배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메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제가 한국 생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준 선배의 친절한 미소에 긴장감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수속을 모두 마치고 나오자 프로그램 전용 수소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현준 선배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버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기술인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합니다. 공해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로 위로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리는 전기차들, 건물 외벽을 뒤덮은 태양광 패널, 도시 곳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 시설까지 마치 미래 도시를 달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곳이 바로 강남 마이스 MIS 특구입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주로 활동하게 될 공간이죠. 현준 선배의 말에 고개를 돌리자 압도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른 현대차 GBC 빌딩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삼성동 코엑스와 잠실 롯데타워를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는가 마치 하늘을 가르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한국입니까? 제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묻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교육받은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이스 특구나의 대학생 교류센터에 도착하자 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저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짐을 정리한 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지 선생님이 프로그램 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2주 동안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를 직접 채다르다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학생 버디들이 여러분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현준 선배가 저를 교류센터 내 군의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자 자동으로 식권이 발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체 인증 결제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현금이나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현준 선배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중국의 위챗 페이도 편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혁신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현준 선배가 제안했습니다. 잠실 롯데타워까지 스카이브리지 투어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브리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황홀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투명한 바닥 너머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빌딩들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은하수 같았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였나요? 제 말에 현준 선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보여드릴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일은 더 경이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투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현준 선배가 손바닥을 기기에 대자 결제가 순식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생체 인증 결제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이죠.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보고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웠던 한국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었을까? 어머니는 혹시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알고 계셨던 것일까?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그 주소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한밤중에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친구 왕레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메이, 나 일본에 도착했어. 그런데 왠지 불안해. 어제부터 지진 경보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어. 왕레이의 메시지를 읽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밤하늘이 왠지 모르게 더욱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설렘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연합 MT 둘째 날 아침, 저희는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준 선배는 이곳이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건물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디지털 스크린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김민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디지털 트윈 기술로 재구성된 공간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무심코 스크린에 손을 대자 홀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참혹했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차가운 감옥의 분위기가 마치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준 선배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투쟁으로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 말이 제 귀에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중국에서 배워왔던 내용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이 중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이루었다고 교육받았는데 이곳의 기록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시관 벽면에 걸린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을 보다가 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재성씨, 원문에서 이씨와 같은 가문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셨던 봉투 속 주소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김민지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이 명단에 기재된 리 아이 가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김민지 선생님은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찾아주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이곳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함. 출소 후 가족들과 함께 만주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음. 만주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만주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분이 우리 가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현준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장메이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왕레이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이, 큰일이야. 어제 저녁부터 지진 경보가 계속 울리더니 방금 전에는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대. 게다가 수도관과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다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어. 우리 모두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 너는 정말 한국에 가길 잘한 것 같아. 여기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메시지를 읽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 서대문형무소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히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가혹한 고문과 탄압을 견뎌낸 이 건물처럼 한국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모습을 창조해냈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전시관을 계속해서 둘러보며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을 숙독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편지와 유품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배웠던 역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자녀와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피난을 갔다는 기록이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항상 조용히 뒷자리를 지키던 어머니,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미묘하게 변하던 표정, 그리고 저에게 건네주신 그 서울의 주소까지. 현준 선배가 마지막 전시실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도 해외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봉투를 꺼내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반드시 가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를 나서는 길에 왕레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왕레이, 나는 지금 매우 안전한 곳에 있어. 그리고 놀라운 진실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어. 버스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푸른 하늘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주소를 수없이 확인하며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현준 선배는 제가 혼자 다녀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버스 정류장까지만 동행해 주었습니다. 북촌의 골목길은 서울의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거대 도시 속에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기와 지붕들 사이로 삼성동의 고층 빌딩들이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주소가 적힌 봉투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마침내 목적지에 적힌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매우 정갈하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었습니다. 대문 옆 작은 나무에는 매화꽃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국어로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온 장메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희끗희끗한 흰 머리에 할머니가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할머니는 저를 한옥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한옥 내부는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당에는 붉은 동백꽃이 피어 있었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 풍칭, 이 바람에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외할머니란다. 내 이름은 박계와 파크 계와라고 해.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오셨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촬영한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졸업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네, 어머니는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 교수였단다. 2010년에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해서 초빙 교수로 가게 되었지. 그곳에서 네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탁월한 한국어 교육 전문가였고 중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중국 가문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이 중국과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은 너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구나. 할머니는 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오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너의 증조 할아버지시다. 1920년대 의열단 이리에 투안에서 활동하셨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그곳에 정착하게 되셨단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중국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란다. 사진 속 증조 할아버지는 강인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왕레이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왕레이의 모습은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진 대피소의 소란스러운 환경이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메이, 여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벌써 사흘째 대피소 생활이야. 쓰나미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 나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왕레이의 뒤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임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마당에 밝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의열단 동지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여기에 담겨 있단다. 우리는 항상 자유와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워왔어. 그리고 그 정신은 네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할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 한국이란 말만 나와도 미묘하게 달라지던 표정, 그리고 제게 건네주신 그 서울의 주소까지. 베이징 공항에 다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2주 전과 동일한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 비친 모습은 완전히 이질적이었습니다. 탁하고 불쾌한 공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입국 절차, 불친절한 세관 직원의 태도까지.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외할머니께서 주신 사진들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의열단에서 활동하셨던 증조 할아버지의 단호한 모습, 서울대 교수였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이 모든 것이 저의 뿌리였다니 아직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구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늘 아버지가 저보다 먼저 집에 와 계실 시간인데 이상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귀가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메이가 돌아왔거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화를 끊으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힘들지는 않았니? 할머니도 만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가족사를 제가 알게 된 것이 마음에 걸리시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귀가하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AI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규모 구조 조정설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메이, 한국은 어땠니? 아버지의 말씀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나라더군요. 기술도 발달했고 도시도 청결하고요. 제 대답에 아버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제 가방 밖으로 살짝 튀어나온 사진 한 장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여준 거요. 아버지가 사진을 집어 드셨습니다. 그것은 의열단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보, 이제는 메이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요. 알 필요 없는 이야기지. 당신도 알지 않소? 우리 가문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음성이 점차 격앙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약속하지 않았소? 이런 이야기는 영원히 묻어두기로. 특히 메이에게는 절대로. 바로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회사로 복귀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번화했던 거리가 요즘은 왠지 모르게 침울해 보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주식시장도 불안정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값비싼 생수를 구매해야 했고 안전한 식품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텔레비전에서는 중국 AI 딥시크, 딥시크, 개발 성공 등 중국의 위대함만을 반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늦게까지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초조하게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신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늘 단정하게 메어두시던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쇠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가갔지만 아버지는 대답 대신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군. 30년을 헌신했던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거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사실 제가 생각해둔 대안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안이 왔거든요. 또 한국 이야기요? 지금 이 위중한 상황에서까지 한국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요? 서울대에서 정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은 가문의 며느리요.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가문의 체면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겠소? 아버지의 음성이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보, 메이의 미래도 생각해 봐야죠.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만하시오. 아버지가 탁자를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꽃병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합시다. 순간 거실 전체가 정지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것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것도 내가 참고 견뎌왔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소. 메이에게 그런 과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한국으로 가자는 것도 용납할 수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두 분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저의 뿌리를 더 이상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너무나 힘드셨던 것일까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짐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중요한 서류와 몇 장의 사진만 챙기셨고 저는 책과 옷 몇 벌만을 가방에 넣었을 뿐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정리하는데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메이야, 정말 이 선택에 후회는 없겠니?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제 결정을 걱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선택이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아닐지 고민하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공항 스피커에서 저희 비행기의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마지막으로 베이징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외할머니께서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보자마자 품에 안겨 서럽게 오열하셨습니다. 3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우리 수빈 구혜진이가 얼마나 고생이 심했니. 외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머니의 한국 이름이 박수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촌의 한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메이야, 앞으로 힘든 일들이 많을 거야.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니까.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대차 GBC의 화려한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주 전 처음 이곳을 보았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강현준 선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으로 저희의 정착을 돕기로 했다고 합니다. 장메이 씨, 서울대 한국어교육원에 입학 상담을 이미 예약해 두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저는 현준 선배에게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일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외할머니 댁 한옥처마 끝으로 비치는 햇살이 낯설면서도 포근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찍 일어나 외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메이야, 오늘은 서울대 한국어교육원에 가보자꾸나. 네가 한국어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와 함께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관악산이 보이는 캠퍼스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내가 이곳에서 강의를 했었지. 그때는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단다. 한국어 교육원에서는 저의 한국어 실력을 시험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한국어 실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려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제 걱정스러운 질문에 담당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장메이 씨는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한국어 교육 전문가이신 어머님의 따님이시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니 분명 훌륭하게 해내실 겁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중국어 강의를 맡아달라는 정식 제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메이야,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해보자. 나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단다. 너는 어떤 꿈을 꾸고 싶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 그리고 제 가족의 이야기가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의 진정한 역사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왜곡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의 바쁜 일상은 일사천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한국어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어머니는 국제어학원에서 강의 준비를 하시느라 늦게 귀가하시곤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로 고궁의 기와지붕이 조화롭게 보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이 도시처럼 저희도 새로운 삶에 성공적으로 스며들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한국어 선생님께서 제 작문 과제를 읽어보시고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장메이 씨, 정말 놀라운 발전 속도입니다. 특히 역사 관련 글쓰기 능력은 탁월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외할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오래된 서류 하나를 저에게 내미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의열단 활동 기록이란다. 네가 역사를 연구하고 싶다고 하니 이제 네가 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준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핏줄이 더욱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존재해야 할 자리라는 것을. 한국에서의 생활이 석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이면 북촌 한옥마을의 골목길을 걸어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교육권에서 한국 현대사 특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를 빼곡히 채워나갔습니다. 중국에서 교육받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적 사실들이 제 눈앞에 명확하게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고난과 시련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극복과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기적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본받으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현준 선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메이 씨,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대 역사학과에서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면서 한중 양국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학생을 찾고 있거든요. 가슴이 벅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꿈꾸던 역사학자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워하시면서도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요즘 어머니는 국제어학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매우 즐거우시다고 합니다. 메이야, 나는 이제야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어떻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되고 솔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숨기지 않아도 되고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외할머니께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직접 남기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기에는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꿈꾸셨던 이상적인 나라가 적혀 있단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후손들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는 동안 밤이 깊어갔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쓰인 한자 하나하나에 담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의 굳건한 신념, 가족에 대한 깊은 그리움,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뜨거운 희망까지. 다음날 아침 서울대 역사학과 특별 전형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 교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장메이 씨는 왜 특히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싶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을 담아 답변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역사는 매우 불완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이루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일기를 통해 그 진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은 수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치열한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연구하여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역사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의 인재이니까요.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현준 선배가 축하한다며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대학 근처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메이 씨는 정말 많이 변화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한국에 대해 편견이 많았잖아요. 저는 현준 선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로 경복궁의 처마가 보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 도시처럼 제 안에도 이제 한국인과 중국인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에서 정식 교수직을 제안받으셨다고 합니다. 메이야,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구나.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제 혈통 속에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피도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도 저의 선택과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까만 하늘 위로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증조 할아버지의 간절했던 꿈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촌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높게 펼쳐져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식 건물들 사이로 고궁의 처마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깨달음과 영감을 얻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력한 국가입니다. 힘든 역사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그 발전상에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곳. 이곳이 바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나라입니다. 어제는 서울대 도서관에서 증조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찾았습니다. 그분이 간절히 꿈꾸셨던 나라는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진 대한민국이었을 것입니다. 자유롭고 당당하며 세계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나라. 이제 저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주가 아닙니다. 저의 잃어버렸던 뿌리를 찾아 마침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과 세계가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길을 그리는 꿈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춥니다. 오늘도 저는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저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메이 양의 감동적인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 용기 있게 한국을 선택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귀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 속에서 잊고 살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가 경탄하며 주목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력,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일권의 눈부신 발전.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미래의 터전으로 선택하는 핵심 이유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해외에서 한국을 선택하여 정착한 외국인이나 교포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서 더욱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이 영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미래의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